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이 광풍을 불면서 블록체인이란 단어도 미디어를 통해서 수차례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종백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법률 전문가신데 크립토 관련된 책을 쓰셔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단 이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사실은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요새 뭐 호모 사피엔스, 포노 사피엔스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크립토를 붙이셨어요.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네.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크립토는 이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기술을 융복합한 것인데요. 네. 그 중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암호화에 관한 기술을 네. 이제 크립토로 그렇게 붙였고요. 사피엔스는 이 그 블록체인이나 토큰에 관한 현상이 지역이나 국가, 문화, 종교, 이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호모 사피엔스를 이제 붙인 거고요. 네. 그래서 원래 제 용어는 호모 크립토 사피엔스, 사피엔스 중에서 크립토 기술을 이용하거나 네. 또 이렇게 운영하거나 다양한 어떤 관계를 담은 건데요. 근데 이제 용어로서는 호모 크립토 사피엔스가 좀 길다 보니까 그냥 그 크립토 사피엔스로 네. 이렇게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인류라는 말에 크립토라는 이야기를 붙이셨던 건데 사실은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흥미로운 지점이 보통은 이 크립토나 뭐 가상자산 그리고 블록체인, 뭐 NFT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IT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법률 전문가가 본 이제 새로운 시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그러셨을까요? 제가 뭐 운이 좋게도 한 2017년부터 이제 이쪽 분야의 법률 일을 하면서 네. 거의 모든 영역에 이제 크립토나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한 CBDC부터 해서 DID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네. 토큰의 발행, 뭐 네. 사업 구조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아직 그러니까 법이나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동향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법이나 규제 동향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을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제도와 법의 변경 논의가 일어나고 있구나. 뭐 재정 개정 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간단한 현상이 아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위에 보통 이전 새로운 어떤 기술, 뭐 블록체인도 그렇습니다만 기술이 나오면은 두 가지 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기술이 주는 엄청난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네. 약간 기술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 기술을 잘못 썼다가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 네. 우리의 사회의 안정성이 약간 무너질 수 있어. 특히 이 크립토로 들어오면은 비트코인이 처음에 화폐를 대체할 수 있냐는 논의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네. 잘못하면 어떤 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경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올 수 있어. 이런 네. 이제 접근 방법이 되다 보니까 양극단이잖아요. 네. 하나는 지나친 그 긍정론, 낙관론, 하나는 지나친 그 비관론 내지는 비판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게 의미가 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과 규제 논의를 하는 것, 네. 또 제도화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걸 좀 더 객관적 중립적으로 보면서 저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앞서서 2017년에 이제 운이 좋게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2017년, 2018년, 2019년 코로나 시대 그때를 생각을 하면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풍이 일었을 때고 막 가격도 오르고 많은 젊은이들도 거기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그때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처음 접하셨기에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셨는지 예시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록체인하고 인연이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봤지만은 사실은 그 뿌리가 2007년경에 이제 생겼는데 그게 바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의 그 대세가 당연히 되어 있는데요. 뭐 안드로이드든지 리눅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보면서 이거는 되게 새롭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쓰게 하는 거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다 유료로, 유상으로 그렇죠.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렇게 공짜로 하면서도 그냥 그 완전히 누구든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지켜야 된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못 쓸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법 체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10여 년간 유럽에서 열리는 전 세계 어떤 변호사 포함한 전문가 컨퍼런스 계속 다녔었어요. 네. 그 궁금증을 이제 못 참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의들이 너무 참신해서 그래서 저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세상을 크게 바꾸는데 기본 인프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과연 그게 뭘지를 늘 기다려왔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좀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갔다시피 몰두를 하게 됐죠. 이게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뭔가 이제 미비점들이 많다라고 좀 보신 부분이 있는 거군요. 워낙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는 뭐 너무 많은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그러니까 개발과 활용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었죠. 그 전에 소프트웨어는 내가 유료로 사야만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어떤 당장의 그 어떤 사업적인 필요나 당장의 개인적인 필요가 없으면 사실 소프트웨어를 잘 안 사는 건데 지금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다가 또 수정,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확산이 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블록체인하고 결합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산 원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암호화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상에 큰 변화를 끌어내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보았고 그 가능성을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보는 순간 제 직감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었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가상자산과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거기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변호사님이 보시는 블록체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뭐 기술이라는 것도 어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먼저 나오고 비트코인이 나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먼저 나오고 그 비트코인이 취하고 있는 그 기술을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명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처음에 비트코인은 뭐 사이퍼펑크라고 해서 이제 기술에 기반한 이제 자유주의자, 그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기존의 화폐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라는 이제 그 기본 입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가 화폐 발행량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 조절함으로써 기존 화폐 가치가 너무 급락할 수도 있고 그런 손해를 왜 우리가 봐야 돼? 약간 이런 이 입장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기술의 기반이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첫 번째가 이더리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새로운 메인넷 블록체인이 나오는데 블록체인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암호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시 함수라든지 또 이제 인터넷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산 원장 이런 기술들이 다 융복합해서 하나를 만든 건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문명이나 경제는 다 기록에 기반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회사의 주주 명부에 내가 그렇죠. 기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네. 한국인이라는 거는 우리 행안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네. 내가 누구 이름, 성별, 뭐 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기록을 이제 디지털화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의 저장과 보관을 탈중앙화해서 어떤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노드들이 참여한 컴퓨터들이 합의를 통해서 기록을 확정해서 저장을 네. 하면은 그 위에는 불가변한 것, 쉽게 함부로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들은 우리의 주식이나 무슨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금속이나 우리의 지위나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신분이나 네. 화폐나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록을 되는데 분산돼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게 그러면 그 탈중앙화 된다는 것에 지금 시스템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점은 결국에는 기존에는 그러니까 중앙화된 어떤 그 시스템이 우리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큰 회사를 믿고 오래된 회사를 믿고 또 국가를 믿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큰 기관들이 어떤 남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로 인한 피해를 사실은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은행들이 가끔 금융사고 생기는 이유가 어떤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자기 계좌로 돈을 빼돌리잖아요. 그런데 네. 보통 뭐 몇 달 또는 몇 년간 모르고 있는 게 뉴스를 통해서 나타나면 네. 저런 조직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거대한 조직에서 그런 사건이 종종 벌어지곤 하잖아요. 그렇죠. 잘 네. 믿기 어려운데 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거기는 장부가 하나인 거잖아요. 그 서버 장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장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 네. 한 사람이 됐든 뭐 네. 복수의 사람이 됐든 네. 그 사람만 나쁜 마음 먹으면 그 장부는 고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기록을 할 때 어떤 합의 방식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이 그걸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희생이 치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어렵고 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그거는 많이 검증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크고 그 기록에 대한 신뢰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디디고 있는 많은 사회 경제 제도인 거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책 제목에 쓰신 것처럼 세상의 질서가 변화한다라고 보신 부분이 있는 거군요. 거기에 예.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그 질서를 어떻게 쓸지도 사실 제가 고민한 부분인데 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법과 제도 영역이 바뀐다는 걸 저는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제가 네. 그걸 다 찾아보면서 나라마다 어떻게 다르지 또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봐가면서 이거는 그냥 어떤 몇몇 법이 바뀐다고 이야기하기도 너무 부족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 제도라든지 네. 그 우리 동산이나 어떤 물건에 관한 정의만 바꾸면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좀 어우러지는 다 같이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바꿔야만 되는 그래야만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대응이 된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어떤 제도나 법의 변화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거를 아우르는 게 이제 질서라고 본 거고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오더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약간 질서라는 개념을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우리 헌법에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말은 있고 우리가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쓰기는 쓰죠. 네. 뭐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질서를 안 쓰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면서 산업화와 민주를 아주 기적적으로 잘 이룬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제도나 질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서구로부터 주로는 네. 이제 많이 수입을 잘했고 그걸 효율적이고
또 국가적인 어떤 이 효율성과 국민의 어떤 단합으로 이렇게 이루냈는지 됐지만은 그 질서를 지금 창안하거나 만들었다고 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질서라는 말을 이 대목에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영역과 제도, 법과 규제 이런 걸 아우르는 것들을 총체적인 시스템 체계를 질서라고 본다면은 그 질서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기적적으로 뭐 한강의 기적도 있었고 여러 국면마다 뭐 세계 좀 우수한 국가 대등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그런 입지로 오기까지 상당히 뭐 빠른 시간 안에 됐다 보니까 선도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의 그 질서와 지금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면 그 질서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측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신 걸까요? 예, 그 부분도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대와 바람일 수도 있는데, 제 책에서도 마지막 장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첫째는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좀 이제 깊고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제 넓고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느 나라도 지금 이 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제도와 법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그렇게 선언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만큼 계속 진행되는 현상이라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어떤 그 기술과 사회가 기술의 변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일어날 때는 사실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회가 받아들이고 제도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을 누리냐 안 누리냐 그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든 근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기회를 줬다 하더라도 그게 주는 어떤 뭐 주식회사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본 조달과 수익 창출 방법을 안 받아들였으면은 사실 그게 그 다음 단계의 자본주의를 꼽히는 도구를 이제 이용을 못했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좀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회사법을 The Companies Act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또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제일 앞서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결국 자본주의를 꼽히는 어떤 제도적 토대가 됐다고 보는데, 그 말은 지금도 이 큰 현상 앞에서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면은 그 혜택을 좀 더 앞서서 더 누릴 수 있고, 또 이게 토큰 경제가 가지는 글로벌성이라는 거는 제도를 잘 만든 나라에 그 사람과 자본과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책의 마지막 장이 너무 빨리 나와서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여쭤볼게요. 그 탈중앙화가 일단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탈중앙화의 블록체인에서의 탈중앙화의 좀 좋은 예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탈중앙화의 그 시초이면서 굉장히 탈중앙화가 잘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truly decentralized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 책에서도 이제 진정한 탈중앙화가 있고 약간 위장된 탈중앙화, 불완전한 탈중앙화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 두 개는 굉장히 뭐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시초이고, 그 외에도 이제 후속되는 뭐 솔라나, 뭐 카르다노 이런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 잘 된 어떤 그런 블록체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토큰으로 보면은 뭐 비트코인, 이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아박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탈중화가 잘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탈중화가 잘 돼 있는 이제 플랫폼에서는 누구든지 노드를 참여해서 어떤 그 기록을 확증하고 저장하는 데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오픈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제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들 내는 지급 수단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토큰들이잖아요. 그렇게 잘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네. 이더리움이나 그 이후의 후속 모델들은 단순히 이제 그 토큰을 거래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기능들을 탑재를 할 수 있게 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죠. 뭐 기술적인 어떤 개발도 더 필요는 하겠지만 네. 그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에서 어쨌든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탈중앙화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악용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이걸로 마약 거래 대금을 받는다던가 자금 세탁을 한다던가 또 한간에 이제 초반에 해킹해서 이거 나한테 비트코인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해커들이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만든 법이 소위 말하는 자금 세탁 방지법이거든요. 이제 특정 금융 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네. 거기에서 가상자산 업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네. 내용의 개정을 먼저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이게 자금 세탁 방지에 활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나 네. 일반 투자자나 소비자들을 이제 그 기망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이제 오도를 시켜서 누군가의 이익을 이제 큰 이익을 누리게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입력이 되면은 네. 그 아웃풋이 네. 바로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적인 목적을 이제 그 자동화 시키는 그런 어떤 것도 가능은 사실하거든요. 네. 그런 우려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또 그 우려들을 우리가 제도나 이제 법을 통해서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네. 많이 그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새로운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네. 그거를 악용하는 뭐 사람이나 이제 세력들은 항상 있죠, 네.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 항상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뭐 네. 사기에 또 연루되는 네. 경우도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그 토큰의 본질적인 효용이나 가치를 네. 폄하하거나 그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부정시하거나 배관시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계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사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좀 적용하기 우리나라에선 적용하기 어렵고 또 뭐 영국에선 적용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더더욱이나 국경이 없다 보니 이런 법률적인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차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 큰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제도 정비도 계속 네. 그 논의도 되고 고민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질상으로는 토큰이라는 거는 컴퓨터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네. 있으면 진짜 아주 손쉽고 빠르게 또 적은 비용으로 네. 이제 옮길 수 있으니까 네. 그게 큰 효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는 여전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네.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이 토큰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거래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네. 아이디 체크가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할 거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증 시스템이 지금의 종이 시스템이나 아니면 종이 시스템을 좀 재현한 디지털이 아니라 이것들이 디지털화되고 또 블록체인 기반이 되면은 그 토큰을 그러니까 그 디지털화된 아이디를 활용하기가 더 좋아지잖아요. 어차피 종이 신분증 네. 카피를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말은 우리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 근본 아이디를 베이스로 한 새로운 어떤 다양한 아이디를 제시를 해야만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런 아이디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의 거래 시스템은 또 국제적으로 네. 네, 제도와 법 논의를 계속 하게 될 거라고 네. 보여져요. 이미
이제 그 국제사법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이때 사법은 우리의 이 법 체계, 법을 관장하는 법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로, 네. 그러니까 민사법 체계. 이제 그 민사법은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 있다. 국제 거래가 활발하면서 이제 그 논의를 해야 하고 뭔가 가이드를 제공해야 된다. 그걸로 했는데 네. 거기서도 이미 이 크립토 에셋을 둘러싼 사법적 체계에 대한 거는 권고사항을 이미 내놓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관련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가이드가 준다는 말은 국가적으로도 통일될 네. 어떤 그런 어떤 경향들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멍들이나 중간에 공백들이 이제 점점 메워지고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네. 이제 쭉 블록체인과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2007년부터 관심을 가지셨고 지금까지 하면서 책까지 쓰시면서 이 가장 급변할 것 같은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서 법정화폐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세계적으로 좀 논의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봐주셨으니 뭐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챗GPT도 있고 법정화폐 이슈도 있고 어디에서 이게 가장 먼저 발현이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지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미 이제 일어난 거지만은 우리의 자산 목록에 네. 이렇게 크립토 에셋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뭐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도 큰 금융기관이나 또는 이제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걸 어느 정도 자기 어떤 자산 목록화되고 있고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근데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이거를 기존에 없던 영역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돼? 또는 어떤 식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부여를 할 수 네. 있어? 이 고민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네. 거건데 이제 그런 영역들에 대한 이제 가속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게 기존에 우리는 이제 이 경제가 발전한 나라들은 다 그러니까 정권 규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뭐 회사세를 사거나 펀드 수익 증권을 사거나 그렇죠. 네. 그건 뭐 전통적으로 종이문서를 네. 발달했는데 그런 어떤 정권에 대한 정권 시장이나 발행 또 투자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게 이제 자본시장법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권 규제에 관한 이제 것들이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한 어떤 네. 한 제도잖아요. 그게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리플에 관한 정권성 판단에 관한 판결도 났고, 네. 그 다음에 테라를 판매한 네. 것 관련된 정권성 판단도 났거든요. 좀 상반되게 나왔죠. 예, 조금 네. 나왔는데 어쨌든 정권 제도에 관한 이 변화도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서 뭐 마지막 장이 너무 빨리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영국에서도 이 그 자본주의를 앞당기는데 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제도를 만들면서 영국이 좀 선도하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좀, 세상의 변화, 질서를 좀 선도하는 나라로 가야 될 것인가 좀 해안에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예. 뭐 좋은 질문이시고 약간 네. 희망적인 네.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되게 깊고 좀 넓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들은 부분적으로 보기 시작해도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잘못 시각이 고정이 돼버리면 좁은 범위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제 정부나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도의 방향을 그러면 그에 걸맞게 네. 이렇게 좀 설계를 하고 이제 제도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어떤 타임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정표 같은 걸 좀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개만 바뀌어서 완결되는 게 네. 아니거든요. 물론 네. 이걸 전면적으로 우리는 필요 없으라고 하면은 뭐 그걸로 그렇게 네. 스톱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결국 계속 확산되는 거라면은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제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빠른 성장을 그냥 기적 같은 어떤 성장을 이룬 네.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좋은 어떤 이제 그 잘 활용한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제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설계하고 주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지티브가 그 시스템이라 레귤레이션 시스템이라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정부에서 하라는 것,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주면은 그걸로 매진하면 됐었잖아요. 네. 그 엄청난 효율과 연결됐죠.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의 끝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의 어떤 이 고민이나 논의가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누가 그걸 요걸 한번 해봐라고 하기 전에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네.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근원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이제 정부에서 좀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사고 전환, 네. 우리 어떤 정책을 바라보는 네. 입장, 규제를 하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상이 좀 격변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라고 좀 명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좀 들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